50일 만입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8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이 일부 적용됩니다. 1.5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암호를 풀어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K-방역의 비결로 정부의 효율적 통제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기를 결코 멈춰선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온 비결이니까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추석과 개천절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까지 끝나고 월요일이니까 모두가 월요일병 때문에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연휴가 끝나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김진우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연휴 때도 계속 일을 해서 뭐 섭섭하고 말 건 없고요. 자영업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네, 자영업자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북한 열병식에서 눈물을 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국감 증인을 두고 설전을 벌인 문준용, 그리고 안징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소한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첫 번째 화제 인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지난 주말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화제가 됐습니다. 열병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M의원이 야심차게 궁금한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재 북한 최고 권력자죠. 강경한 발언으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갑작스러운 유화 발언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의 착한 버전, 순한 맛 버전을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름 김정은 1984년생 36세, 2011년 부친인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김정은은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집권 이후 대남대미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던 그가 2018년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돕겠다는 깜짝 제의한 것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날이었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머뭇거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왔다 갔다 또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렇게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양냉면 붐이 일었었죠. 또한 평양 5일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발표. 이어서 미국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막말을 쏟아붓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19년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중 비핵화 준비가 되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에도 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지금까지 유화한 김정은 위원장의 미니미니한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이거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주말에요. M의원이 하는 이 궁금한 프로필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숨이 차더라고요.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십니까?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네. 자, 잘 들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한 맛 버전을 우리가 소개해드렸는데 매운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매운맛과 순한 맛 양쪽에 두 얼굴을 모두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미 대남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2018년부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것도 M의원이 궁금한 프로필에서 짚어준 부분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열병식에서도 유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비루스에 의한 병화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찬석 의원, 우리 사랑받고 있었군요. 네. 자, 이런 유화 메시지, 그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네,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또 큰 기대를 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대남 정책 지시라든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선언적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도다라고 했지만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비루스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 또는 극복하는 과정에서 남북만이라도 서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다시 만나자. 네. 또 지금 한미 워킹 그룹에 걸려서 남북이 서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짝 더 남한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하고 연결된 지점이 있고 그럼 소리가 날 것 같다라는 기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남북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뭔가 한국 정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봐도 좀 외교적으로 약간 무능하다 이러면 추상같이 꾸짖는 저희가 모르는 신박한 한국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하면서 뭔가 네. 좀 새로운 돌파구를 북이 스스로 열면서 네. 남쪽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추가로 아까 이제 최연소 지도자였는데 지금은 오스트리아 총리가 좀 더 어립니다. 쿠르치 총리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최연소 지도자는 또 이제 사실과 아니다. 다르다. 네. 이것만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화 발언에 대해서 야당 측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야당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몇몇 야당 인사들의 입장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자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 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라고 논평을 했고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남쪽을 향해서는 화해의 손길을, 미국에는 신형 전략 핵무기를 내밀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촉구한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본인의 SNS에 밝혔습니다. 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신임 대표 취임사에서 우리가 함께 평화 구축을 향해 나아간다면, 평화 구축을 위해 나아간다면 남북의 청년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남북 청년을 위한 군사력 감축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정의당 쪽에선 남북 청년을 위한 군사력 감축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남측, 우리나라를 대한 대남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열병식에서 대미 메시지도 나온 것 같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화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이런 선언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뿐입니다. 만약
네,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적으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응징할 것이다. 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는데 이거 역시 대미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사실 북한은 가장 큰 목표가 외교의 목표가 첫 번째가 체제 수호고 체제 수호를 위한 경로로는 가장 중요한 고리로 북미 수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 또 이제 미국 대선 시에 북한 문제가 어떤 이슈를 작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여전히 예측 불허의 어떤 지도자에서 어쨌든 베트남에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한 지도자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의 좀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를 둘러싼 어떤 메시지도 선제적으로 던진 거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보여주긴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이었으니까요. 그 안에 다탄두 신형 ICBM 또는 SLBM 같은 것들을 공개했는데요. 기존 ICBM이나 SLBM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은 이 길이와 직경이 커진 것으로 미뤄보아 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이 다탄두 탑재형으로 개량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외부만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성능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대외 과시형 모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탄두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탄도 중량이 다탄두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신형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의 최신 미사일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성 4A로 알려진 이번 SLBM은 직경이 굵어졌고 다탄두 탑재 기능 형태로 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것 또한 추정입니다. 만약 다탄두 탑재형으로 탄두부가 진화한 것이라면 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SLBM은 S는 서브마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말하죠. 이게 가능하다면 미국의 본토 타격까지도 가능한 것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김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어쨌든 체제 수호가 가장 큰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는 북미 수교, 북미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창석 의원,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미국의 주요 언론지들은 일단 이 메시지에 대해서 실망적이다라는 반응을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선제적으로 타격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으로 지금 나왔었던 이 다탄두로 추정되는 다탄두가 아닐 수도 있는 이 무기에 대해서는 북극성 3형이 아니라 북극성 4-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버전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격할 의지는 없다고 했지만 신형 무기를 공개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뜩치 않다는 것이고 결국 다탄두가 만약에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격이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타격 지점에 있는 국가가 대상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고 SLBM이 두려운 것은 육지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 내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신형 무기를 공개함과 동시에 우리는 선제적 타격 의사가 없다라고 동시에 공개를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유인초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미국 내 사회에서 또 기조연설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개가 되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공개돼서 양국 정상이 함께 발맞춰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자 3명 전원이 한국 종전선언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했던 거 찬성을 한다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번 또 냉정하게 살펴보면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찬성한다고 해서 미국 행정부와 미국 새로운 대통령이 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미국 내 여론도 있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겨우 20여일 남아있죠. 대선 이후에 이어질 외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을 남북 관계 상황에서 놓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두 번째 화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입니다. 자, 화제 인물로 선정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 문준용 씨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논쟁 때문인데요. 지난 8일 문준용 씨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곽상도 나빠요. 곽상도는 저번에 제 조카 학적 정보 유출로 한 분 징계 먹게 만들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법은 잘 알 테고 혹시 못 모르고 걸려들지도 모르니 일단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걸 상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남겼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저격 내용이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이 국감에서 자신이 출강 중인 대학의 이사장을 불러냈다고 전하면서 이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곽상도 나빠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입니다. 곽상도 나빠요. 근데 논쟁의 발단을 좀 짚어볼까 봐요. 근데 국감에서 문준용 씨가 출강 중인 대학교, 건국대학교죠.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네, 지난 7일 이제 교육부 증인으로 출석했었던 건국대 이사장, 유자은 이사장 실제 출석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동용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준용 씨 관련된 의혹이 아니라 건국대가 운용했었던 사모펀드 이 12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려고 이제 증인으로 불렀던 것이고 증인으로 오는 김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어차피 올 것이니까 시간 강사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보통 대부분의 시간 강사는 일이 줄었는데 오히려 일이 늘어난 문준용 씨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따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곽상도 의원은 문준용 씨가 글을 올린 지 5시간 만에 본인의 이 SNS에 반박 글을 올렸는데요. 이 문준용 씨에게 경고한다면서 대통령 아들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라면서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한가?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도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는 자숙하라면서 격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문준용 씨는 이제 또 재빠르게 또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한 후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문준용 씨는 이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죠. 곽상도 의원님,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군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건국대 이사장은 다른 의원이 국감에 증인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건대에서 투자했던 이 사모펀드가 바로 옵티머스죠. 네. 그래서 사실 클래스 500이라고 하는 산하 법인을 통해서 한 120억 정도를 투자했다가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옵티머스는 5천억 원 정도의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곽상도 의원이 했던 건 어쩌면 국감 안에서 타 의원이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숟가락 올리기를 했던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지점, 본질이 좀 흐려진 지점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어 플레이를 하자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럼 네. 얼마나 더티 플레이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이제 문준용 씨가 이렇게 그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곽상도 의원이 특히나 대통령의 자녀 아들과 딸, 손주까지 심하게 많이 건드렸습니다. 네. 일단 일자별로 살펴보면은 작년에 문 대통령의 딸이죠. 이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학적 변동 사항을 공개했는데 이거 개인 신상 공개를 마음대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준용 씨의 전국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재 납품과 관련해서 납득 못할 일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자 문준용 씨가 해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네. 또한 문준용 씨의 아내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메이커스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뛰어들었었는데 시아버지 찬스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 친구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문준용 씨가 또 전속으로 활동 중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4가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작년 1월과 8월, 9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다 건드렸던 것이죠.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로 국회의원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 문준용 씨는 곽상도 의원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대통령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지는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봅니다. 네, 김준호 의원. 결국 정리해보면 곽상도 의원과 문준용 씨의 관계는 오래된 배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SNS 하나만 놓고 이걸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둘의 관계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곽상도 의원이 아직도 검사 티를 좀 못 벗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무리한 기소권 남용 같은 인상을 좀 지우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뭐 대통령의 뭐 직계
아들인 경우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서 좀 자유롭기 쉽지 않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겠지만 또 여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뭔가 있겠지.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의 자제분들 중에서 참 티끌 하나 없었던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좀 건전한 비판 속에서 이 쟁점들이 좀 갈무리 됐으면 좋겠고 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식 문제 제기 이거 사실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화제 인물은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자, 왜 화제 인물에 올랐습니까? 네, 일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라고 불러야겠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당선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현재 비리가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아들과 딸 이제 입시 관련된 비리가 의혹이 지금도 이제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분명히 뚜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 역시 입시 비리가 있었습니다.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딸과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딸이 이제 입학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전형이 새로 생겼다. 라는 의혹이 있고 아들 역시 비슷한 논문 게재 의혹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 전 장관 관련된 이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70여 건이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0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적어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고소한 대상 중에 시민단체뿐만 아니고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안 소장이 최근 자신의 입장을 SNS에 밝혔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은 지난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전 의원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씨가 탐사보도 기자들과 시민사회의 민사소송 및 네티즌에 대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단군 일의 최악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요,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서 무려 13차례나 넘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2일 안진걸 소장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를 최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한 셈인데요. 다시 시작된 공방,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안진걸 소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실 얘기 많을 테니까요.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 그 소장님이 서면 조사에서 밝힌 내용, 기사로 접하고 정말 황당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황당하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재밌는 게요. 저희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의 수십 가지 비리들은 모두 사실이고 근거가 있다. 네. 다만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된 불법행위라고는 제가 주장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단하면 불법이나 비리가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인데 네. 나경원 씨가 갑자기 그 표현만 문제를 삼아서 비리는 맞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곡하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왜곡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에도 자기 관련된 모든 비리 혐의가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 관련 기관의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비리가 대부분 사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감사 보고서에 다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당군 일에 최악의 뻔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군 일의 최악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번이나 고발한 이유가 있지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여쭤보죠. 네. 예, 그 대목이 너무 많아서 짧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일단 따님과 관련해서는 성신여대에 그 따님만 위한 전형이 신설됐고 그 후로 그 장애 전형에서 뽑힌 장애인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면접을 봤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특수관계인 신하진 전 팀장의 채찍들만 들어가서 사실상 나경원 전 원내대표 따님만 뽑는 기획 면접이었습니다. 그 면접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였던 김태현 네. 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도 들어있었고요. 이병우 교수도 들어있었고 심지어는 학생을 뽑는데 교수가 아닌 교직원이 들어가는 전대미문의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교직원이 바로 심화진 전 총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네. 누가 봐도 면접 비리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을 또 최소 8번 급상승 시켜줬는데 무려 10단계나 급상승 시켜준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관련 행정법원에서는 이것이 부정합리하고 그런 취지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두 건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안 소장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한테 고소당했고요. 그 내용은 명예훼손이던데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선거법 때 자기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했고 명예훼손했다는 건데요. 일단 선거 시기에 저희는 각종 언론 보도나 탐사 보도, 네.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의 감사 보고서에 아드님 입시비리, 따님 입시비리, 그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을 하던 시절에 채용 비리, 예산 비리, 특혜 비리, 네. 그리고 본인 집안의 사학 비리 등 전부 다 사실 확인된 것만 저희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짓말에 이야기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선거법을 고발했더니 오히려 저희를 무고로 역고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검찰이 이번 주에 기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은 어쨌든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실세 정치인이고 공인이었습니다. 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지금 해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주장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적시에서 그분을 공익적으로 비판한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선거비반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네. 설령 그분이 주장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약간 전화 상태 연결이 약간 멀고 감이 좀 멀어서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어쨌든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 소장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금 저만 고소를 한 게 아니고 뉴스타파하고 그다음에 MBC 스트레이트 팀 기자들하고 저한테는 먼저 3천만 원 넘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차라리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MBC 기자님을 형사고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형사고소했는데 권력자가 지금 그다음에 형사고소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근데 선거법으로 소유정 기자님은 MBC 소유정 기자님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고 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했고요. 당연히 저희는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네. 오히려 검찰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선거 시기 전에 이 관련된 모든 비리가 모두 사실이 아닌 거로 확인됐다, 밝혀졌다라고 대놓고 거짓말하고 네. 지금도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언론사 주최 공개 토론하자고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공개 토론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개 토론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전화 상태가 약간 고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김준우 의원,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향방은 어떨까요? 저는 일단 안진걸 소장 비롯해서 이제 고소고발 하신 분들이 뭐 크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형사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해서도 약간 물음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님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사실 그 정도 의혹이 제기된 게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네. 혐의가 좀 있을 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효가 좀 문제가 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이제 형사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책임 문제까지 갈지 아니면 그 실제 비리가 있었더라도 그 밑에 이제 직원 정도 선순에서 정리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은 실체가 있는데 형사 책임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과 안지걸 소장의 법적 공방 소식은 킹쉬맨에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칭한 표현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일단 오창석 의원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6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누구와 조국 땡땡땡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월에는 어제 민사소송이 하나 들어왔다.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할 의향도 있다. 사과하지 않으면 소는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인데요. 결국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일단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한 범죄 사실 성립됩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변호사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요거는 좀 쟁점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욕죄와 관련해서 이걸 뭐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국 땡땡땡이다라고 하는데 그 땡땡땡이 범죄 집단의 하수인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뭐 이런 농담도 가능한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표현은 이제 욕설 비속어에 가까운 이제 모욕죄 쪽으로 좀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뭐 이 경우가 없는 강아지아의 격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땡땡땡의 어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좀 법률가들마다 좀 경험이 다른지 이야기가 좀 다르고요. 물론 엄격하게 보면 뭐 범죄로 좀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그 처벌 수준은 뭐 50만 원 이하의 벌금, 50만 원 정도의 벌금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법률적으로도 해석이 모호하고요. 그래서 법리적 논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 에어리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여기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거였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김 의원의 민사소송 제기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본인의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라고 말한 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인의 SNS에 주장을 남겼습니다. 김진호 의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민사소송을 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어떻게 오남용이 되냐면 권력자를 비판하는 민초들을 억압할 때 이제 무기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는 거고요.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보적 법률가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 같은 경우는 폐지돼야 되고 모욕죄나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도 상당히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김용민 의원도 변호사 시절에 쭉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재판으로 이걸 가져가지 않고 단순히 민사재판으로만 가져가겠다고 한 충분히 이제 자신은 고려하고 계산한 행동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형사는 안 걸었고 민사만 걸었다. 네. 그게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이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김용민 의원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오히려 진정을 당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한 건데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네, 이 시민단체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행동연대, 줄여서 이제 법세련이라고 이야기를 남기는데요. 이 법세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용민 의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전 진전 교수의 정당한 비판을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진전 교수의 표현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커플 매치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보면 서로가 서로 지칭하는 사랑의 짝대기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침해당했다 또는 서로는 이거를 주장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정체는 또 뭡니까? 특히 이제 법세련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임의 단체인데요. 여기 이제 이모 대표는 원래 이제 사법시험 존치 모임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정사회를 위한 모임인가 이제 단체를 좀 여러 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법세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데 예전에는 그 한강 다리 위에서 고공농성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외치다가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조건 없이 사법시험을 뭐 존치하는 쪽으로 부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고공농성에 내려온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요즘 최근에는 이제 각종 민주당 쪽을 상당히 저격하는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곳인데 단체성이 정확히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따로 없어서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저도 찾아가 봤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자,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늘 첨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킹슈맨의 코너 속 코너. 킹덤 스페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격한 시위 현장에서 국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국기를 불태우는 일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창석 요원 이번에도 정답을 향해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합리적 추론 기계죠. 일단은 1번과 3번. 네. 미국과 영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네. 법체계를 나눌 때 영미법과 대륙법계로 나눕니다. 오. 그렇다면 1번과 3번. 네. 아니면 대륙법계 개통을 따르는 2번인 우리나라. 네. 일단 답은 1번, 3번 아니면 2번입니다. 네. 근데 제가 태극기 불태우고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대한민국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의혹으로 남겨뒀었는데 이제는 확신하겠습니다. 오창석 의원과 작가들은 짬짬이입니다. 이렇게까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안 틀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미국 수정법 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등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모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태극기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기의 훼손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는 20대 남성이 태극기를 태웠다가 체포되기도 했었죠. 이슬람권의 경우 이 국기 훼손을 신성 모독과 동일시해서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이 국기 모독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기 모독죄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이 세계 각국에서 국기 훼손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오창석 의원이 대륙법계, 영미법계 말씀하실 때 내 앞에서 법을 논해하면서 김준호 의원의 표정이 네. 아니, 저 되게 신박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네. 하지만 오창석 의원도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신 겁니다. 자, 네. 금태서 전 의원까지 참여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해도 소송당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글을 올렸죠.
네, 금태섭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이거 내용입니다. 거기 써져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끄네라고 불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NS 내용입니다.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역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남겼습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9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비판한 이 금태섭 전 의원을 거명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문재앙을 거리낌 없이 외치지만 아무도 잡혀가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글을 쓰면서 김 대변인은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민주주의 맞죠? 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네, 민주주의 맞죠. 네. 하지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 자주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논란이 됐던 적이 없진 않았어요. 네,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박이라고 표현했었던 현역 군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관 모욕죄가 적용이 됐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각하 이 땡땡이라고 표현했었던 비서관인데요. 현역 군인 상관 모욕죄, 누드 풍자를 전시를 주선했었던 표창원 의원은 당직 정지 6개월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이죠. 김소연 변호사의 추석 인사 현수막이 논란이 됐죠. 보면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볼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김소연 전 시의원인가요? 네. 구의원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분이 이제 뭐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이제 현수막을 달아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뭔가 좀 연상시키게 하는 표현을 써서 뭐 유비죠, 비유인데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이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함의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더 이상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국가 모독죄, 세간에서는 흔히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화 직후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 모독죄를 예전 기준에도 위헌이다라고 판결하면서 그 당시 유죄를 받던 분들이 이제 재심 청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모독죄는 직접적으로 없어졌지만 어쨌든 개인도 이제 뭐 대통령도 개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예전에 이제 뭐 쥐그림이나 닭그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부분들은 5개 광고물법죄 위반이라든가 경범죄 처벌법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건조물 침입법죄라든가 이거 약간 좀 잡스러운 법 위반으로 이제 충분히 또 그런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좀 이렇게 행하다가 이제 내리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표현의 자유가 만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와 권리, 그 책임에 대한 경계가 회색지대로 모호한 거겠죠. 그 경계선 논란 어디까지 짚어볼까 싶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김준호 의원, 그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듯한 증오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자에 대한 비아냥이라는 경우는 이제 권력자가 국민을 예를 들어 개돼지라고 하는 것과 이제 민초가 대통령을 닭이나 쥐랑 비유하는 것을 같은 층위에 놓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발화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급적 형사벌은 폐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길이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중권이나 어떤 셀럽, 공인 같은 경우는 일반 민초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형사소송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옳다 그르다 보기 되면 약간 정무적인 논쟁 수준으로 좀 정리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찬성 의원. 네. 이게 사실 늘 이제 법과 국민의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처벌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감정은 이걸 훨씬 더 넘어서니까 지금 김소연 당협위원장 얘기했었던 달림을 영창으로 이게 극우 유튜버로 분류될 수가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발표한 노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 기분이 나빠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법과 국민의 감정의 이 경계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법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 네, MC 장원 의원. 네. 저는 모 교수로부터 이제 빠가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굉장히 대인배적인 마인드로 네. 오히려 제가 상처를 제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어쨌든 뭐 개인의 감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난이나 모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 감성 자체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표현의 자유는 누릴 수 있대. 어떤 자유든 책임이 따르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유와 책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나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 볼테르와 친구들이란 책에 나와 전 세계로 퍼진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김준우, 오찬석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 살펴보시죠. 새로운 거리두기, 자유 확대, 책임 강화. 19일부터 전국 학교 전면 등교. 네,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총 9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100명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서 다소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국내 발생이 68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9명이었고요. 사망자는 1명이 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강양국 의원? 네, 사실은 그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린다라는 어제 발표를 제가 듣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1단계는 좀 시급하고 한 1.5단계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방역 단계를 1단계로 전환하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시민들의 피로감이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일단 1단계로 전환을 한 다음에 좀 더 상황을 두고 보는 식으로 방역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어제 1단계로 전환하면서 지금 상황이 결코 좋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아진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민들과 함께 관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단계로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단계로 내리는 발표를 하자마자 또 다시 이제 100명 가까이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지금 상황이 1단계로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험도가 높은 이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방역 수칙이 아직도 의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단계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 1단계처럼 자유롭게 네. 좀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나 혹은 거리두기는 여전히 실천을 해야 되고요. 이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은 아예 문을 열지 못했는데 이제 1단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나 생활 방역 준칙을 하면서 지키면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클럽이나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런데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클럽이나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재개되는 상황이고요. 교회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아래 자막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로 시민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단계로 하향해도 방심은 금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자유 확대, 책임 강화가 되겠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흔히 이제 11개 고위험 시설이라고 그래서 아예 2단계 때 영업이 중지되었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클럽이라던가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관계없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하지만은 이제 그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이 거리두기를 전제로 이제 영업이 재개된다라는 점이 가장 달라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곳이 이제 교회잖아요.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의 대면 예배가 가능한 곳으로 1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 단 이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소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이제 소모임이나 식사 같은 것도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도 달라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19일부터 전국 학교 전면 등교가 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1단계로 이제 내렸고 이제 오늘부터 바로 학교 개학을 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서 다음 주 19일부터는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교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과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초등학교 1, 2, 3학년의 경우에는 주 5일 중에서 주 3일을 가능하면 학교에 등교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또 비대면 강의가 오래 계속되면서 학력 격차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었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학교에 나오는 횟수를 늘려서 학교에서 케어를 한다라는 교육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킹쇼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김민하 평론가와 시사 이슈를 그리고 송현서 기자와 세계 정상들의 코로나 정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